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쌍둥이 엄마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단 아이가 드니 자기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직업상 사진을 많이 찍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자란 젊든 나이가 있든 평생 다이어트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한 여자라면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에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에 반면 남자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은 여자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48kg에서 80kg 넘게 살이 쪘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까지 정말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조금만 덜 먹고 운동하면 쉽게 빠지던 살도 나이가 드니 나이살이라 그런지 쉽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고 또 이혼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수치스러운 말들은 저를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연예인들처럼 출산을 했어도 금방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여자들도 있지만 일반인이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살찐 여자들을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아니, 애를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남편은 어쩜 자기 일 아니라는 듯 상처를 주는 건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상처는 상처네요.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럴 때는 상처 준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이혼을 당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태어나 인생 역전을 한 제 사연을 한 번쯤은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하나도 예측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존감 떨어진 여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런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20대에 참 잘 나갔어요.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연예인은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번번이 거절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참 놀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남자도 여자도 참 많았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랑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여자들은 제 주변의 남자들을 소개받고 싶어 제 주변에 있었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랬던 제가 푹 빠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도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유머러스하고 나이스한 모습이 어떤 여자도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쉬울 것 없던 저도 승부욕이 발동했고 그렇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저희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이 같이 다니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저희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시선이 싫었다면 거짓말이었죠. 게다가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콧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연애라면 아쉬울 것 없이 원 없이 해봤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은 잘생긴 외모에 나름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남편감으로 딱이었어요.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서
웨딩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작가님과 스태프들이 와, 이건 앨범이 아니라 화보로 팔아도 되겠다. 신부님 너무 예뻐요. 신랑님도 근사하고요. 저희 사장님이 이거 보시면 저희 모델 해달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연락드려도 되죠?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자존감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죠. 그 후 시작된 신혼생활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거의 결혼 전도사가 될 만큼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상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자기가 예뻐서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 여자들이 결혼하면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고 푸석푸석한 쌩얼로 있잖아. 나 진짜 그거 싫어. 우리 엄마랑 누나는 절대 안 그랬거든. 집에 있어도 예쁜 홈웨어 입고 머리도 정돈해서 묶은 뒤 간단한 피부 화장은 꼭 했어. 그래서 나는 세상의 여자들은 전부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니래. 세상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 나는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은근 압박감이 들었어요. 저도 제 얼굴과 몸 가꾸는 일에 진심이긴 했지만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자는 주의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형님도 그랬다고 하니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도 물론 자기 관리에 열심히였고요. 그렇다 보니 어느덧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쁜 부부, 워너비 부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었죠. 집에 와서도 화장을 다시 해야 했으니 피부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화장은 두꺼워졌고 어쩐지 남편이 그런 제 화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눈치도 보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둘이 생활을 공유하는 건데 저희 부부에게 결혼은 어쩐지 생활이 아닌 상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까지 자기 말 듣고 자기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힘들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회사 다녀와서는 그냥 생얼로 있을게. 잠들기 전까지 계속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피부도 난리야. 어? 자기 그게 화장한 거였어? 나는 그냥 그게 자기 생얼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심 우리 와이프는 화장 안 해도 예쁘구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의외인걸? 그래, 자기가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대신 피부 관리 신경 써서 생얼도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갖고 와야 해. 이건 나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여자는 피부 아니야? 저는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그 말을 그땐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원래도 피부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고 화장만 하지 않는다면 금방 예전 모공 하나 없는 도자기 피부로 돌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저는 계속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이가 워낙에 좋다 보니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차피 1, 2년 뒤 아이 계획은 있던 터라 저희 부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신을 받아들였는데 초음파 사진을 확인하니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제가 쌍둥이를 갖다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 배를 한참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봤는데 너무 믿기지 않고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렇다고 했는데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도 저도 태어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행복했죠. 그런데요, 쌍둥이는 배가 정말 남산처럼 부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마른 체형에 피부도 약해 피부가 심하게 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처음엔 걱정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 배를 보고 징그럽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 배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연예인들 보면 배도 귀엽게 조금만 나오던데 이건 뭐 터질 것 같아. 괜찮은 거 맞는 거야? 아우, 나 너무 징그러운데? 뭐? 자기는 어쩜 고생하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징그럽다니. 아니, 그냥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아직 예정일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서운해서 눈물이 났어요. 누구보다 몸이 망가진 게 속상한 건 저였는데 거기에 호르몬의 영향까지 있어 매일 우울했기에 남편의 그 말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다른 남편들은 괜찮다고 살쪄도 예쁘다고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위로의 말은커녕 징그럽다며 언제까지 그 배를 봐야 하나니. 그땐 정말이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임신한 걸 후회하기도 했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제 배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웠는데 배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피팅 모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본격적으로 나온 후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우울함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어떻게 살을 빼고 관리할지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행복한 임신 기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죠. 네,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된 거라 미숙해도 한참 미숙했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쌍둥이를 조산하게 되었는데 애기들이 모두 인큐베이터에 한 달가량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출산도 했겠다 더 지체하기 싫어 몸 만들기에 들어갔고 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을 보게 되니까 더 빨리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불어난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 비싼 조리원에 가서도 몸을 혹사시켜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여기저기서 시큰거리고 아픈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간 순간부터 육아의 지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을 초보 엄마가 케어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도움받기도 어려웠죠. 그대로 그때까진 남편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서 쌍둥이를 돌보며 나름 열심히 육아를 했는데요. 문제는 육아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늘 배는 고픈데 살은 안 빠지고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에 밥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제 몸 만드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예쁘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 양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은 점점 더 찌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끼니를 챙길 수 없을 때는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중독처럼 되었거든요. 거기에 쌍둥이를 키우며 외모 가꾸는 건 역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만은 늘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 둘 키우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위로 올려 묶었고 옷도 육아와 살림의 편한 옷만 입었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퍼질 대로 퍼진 웬 아줌마가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저보다 더 했을 테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한 번은 회식 때문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더니 남편이 저에게 돼지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돼지라고? 그래,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너 꼭 돼지 같아. 먹는 것도 돼지처럼 허겁지겁 먹잖아. 내가 진짜 너 그 모습 보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어. 봐, 나 살 빠졌잖아. 아니, 지금 그게 애 보느라 힘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내가 시간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여건이 돼야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애는 둘인데 나는 하나잖아. 그럼 애 봐주는 이모님을 구해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자기가 불러. 솔직히 그건 핑계고 편해서 그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최세영,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애 좀 낳았다고? 사람이 변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나 완전히 속았어. 남편은 취중 진담이라고 저런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꼬부러진 혓바닥으로 잘도 나불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코까지 신나게 골면서 자고 일어난 남편은 지가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자기는 술김에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남편과는 사이는 멀어졌고 저는 수입이 없으니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리꽂혔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었죠. 시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아무리 출산을 했어도 몸에 신경 좀 쓰라고. 자기 아들은 관리 안 하는 여자 싫어하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기를 하나만 낳아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둘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배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도 너 계속 이렇게 살이 찌면 건강에도 안 좋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운동장이라도 좀 뛰고 그래. 너 원래 운동 좋아했잖아. 애 보는 건 많이 움직이긴 해도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 저희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소리였지만 제 귀엔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애들이랑 있으면 체력으로 한계를 느끼는데 운동까지 할 체력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다 핑계야. 솔직히 하기 싫잖아. 이렇게 말하며 제가 나태해서 그런 거라고 저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밥도 늘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밥은 챙겨 먹었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지만 쏙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는 건지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하는 건지 휘파람까지 불며 자기 치장을 하는 남편 모습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늘 핸드폰을 끼고 살았는데 그때는 급했는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전부터 낌새가 있어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긴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의 핸드폰에 없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배우자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기면 의심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운 좋게도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화장실로 간 거라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는데 마침 그 여자한테서 연신 카톡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둘의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둘이 꼴값을 떨고 있더군요. 특히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둘이 그렇게 제 흉을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그건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분노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증거가 날아갈까 재빨리 그 대화창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놨는데 그때였어요. 살 것 같다는 얼굴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너 바람 피우냐고 핸드폰을 코앞까지 내밀며 바로 추궁했죠. 그러자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피식 웃으며 이제 알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소름이 온몸에 퍼졌어요. 죄를 짓고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제 알았냐니? 자기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내가 뻔뻔해?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네 몸을 봐. 이게 사람 몸뚱이야? 돼지잖아. 또 그 소리야? 그거 언어폭력이야. 그래, 좀 자극 좀 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나는 네가 모델이었고 예뻐서 좋았어. 거기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서 믿었고. 이렇게 망가지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건 내가 바람을 피워도 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몸뚱이랑 몰골이 그런데 나라고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그렇다고 네가 돈을 잘 벌어.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어야 내가 참을 거 아니야. 나는 정당방이야. 살다 외도가 정당방이라는 개소리는 처음 듣는다. 아니 그럼 쌍둥이 키우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자기 말대로 돈줄도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 불러놓고 운동 갈 자금도 주지 않잖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무식하게 굶는 것도 결국엔 요요만 오잖아. 그래서 더 찐 거고.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가망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 끝내자. 나는 돼지랑은 못 살아. 대신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너 다 줄게.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보내주면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너랑 못 사니까 손해보고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남편이 바람이 났니 어쩌니 하지 말고 좋게 합의 이혼하자. 남편은 마치 한두 번 생각해둔 게 아니라는 듯 술술 이혼 얘기까지 자기 혼자 뚫린 입으로 잘도 짓거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무리 자존감이 떨어졌어도 저딴 모욕스러운 말까지 듣고 남편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남편 말대로 손해보는 합의는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혼하는 마당에 손해까지 보면 그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수치스러워서 못 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분명 부모님에게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도움 청할 곳이 친정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제 이혼 사실을 말했고 그때 친정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제가 이혼한 게 자기 때문 같다며 자책도 많이 하셨어요. 엄마, 왜 그래? 나 이혼한 거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냥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어.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보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냐고. 그런 걸 원했으면 아이 없이 살자고 했어야지.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놈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도 네가 혼자 그 고생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못 도와준 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 적어도 너는 먹는 거라도 엄마가 챙겼으면. 됐어. 이미 엎질러진 일을 뭐하러 자책을 하나. 당신 탓도 아니고 얘 탓도 아니야. 사내놈이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서리. 차라리 더한 꼴 안 보고 끝내서 다행이야. 살이야 빼면 되지. 너 당장 내일부터 운동 끊어서 살 빼라. 아빠가 다 도와줄게. 내 딸이 얼마나 잘난 딸인데.
친정아빠는 제가 주눅이라도 들까봐 당신의 신용카드까지 꺼내주며 저에게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우리 애들을 봐줘야 될 것 같다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뭐? 벌써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래. 하루라도 더 빨리 애들 봐주려면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여태 잘 다니던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실업급여도 안 나오잖아. 됐어.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만두고 싶었어. 어차피 사표는 냈고 이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네 애는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도 애 둘을 어떻게 엄마가 봐. 젊은 나도 힘든데. 그냥 나 운동 갈 시간만 좀 봐줘. 나는 진짜 그거면 돼. 아니, 엄마가 안 돼. 너 마음 독하게 먹어. 살도 빼고 너 하고 싶은 일도 찾아서 해. 그래야 박사방 보란 듯이 잘 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위라고 잘해주지나 말걸. 때 되면 보약해 먹이고 보양식 만들어 먹인 내 정성이 아깝다. 망할 호랑이 말코 같은 놈. 이렇게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더 분노하며 저를 도와주겠노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혼한 게 속상하진 않았거든요. 그저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살과의 전쟁을, 저희 엄마는 육아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 확실히 무언가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거든요. 사실 합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 완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이라는 게 지나야 했어요. 저도 남편도 미련 따위 없는 결혼이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숙려기간은 숙려기간일 뿐 이미 이혼했다는 듯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기라도 하듯 법원을 다녀온 직후 바로 자기 짐을 싸서 나갔는데요. 그렇게 그 인간이랑 영원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려기간 중 저는 본격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니 마음도 편해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 효과도 더 빨리 보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친정엄마가 음식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공부했다며 매일 저에게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전에는 돈 아낀다고 빵이나 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자주 때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살도 찌고 몸속 염증 수치도 높아 아무리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고 난 후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속이 참 편했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효과가 만점이었어요. 게다가 전에는 시간 때문에 폭식을 했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도 없어 소식을 하고 또 출출하면 방울토마토나 계란 같은 음식으로 간식을 대신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죠.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는데 저는 복수하고 싶은 동기부여까지 있으니 오히려 살이 빠지는 과정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아이 보랴 고생인 엄마를 위해 최대한 육아도 함께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죠. 결혼 전에는 엄마도 저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이후엔 제가 시집을 가서 시간이 더더욱 없었는데 이혼하니 이런 시간이 저절로 생겨 저랑 엄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도 엄마의 진짜 마음과 엄마가 바쁘면서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엄마도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쌍둥이는 잘 컸고 저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는 사이 숙려기간이 끝나 저와 남편은 법원에 가야 했죠.
그때 3개월 만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살이 많이 빠져 깜짝 놀란 얼굴이었는데, 하지만 이내 저를 비웃듯 센 척을 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 많이 뺐네? 왜? 이혼당하니까 충격이 오긴 했어? 그래도 완전히 예전처럼은 못 뺐네. 역시 옛날은 옛날일 뿐. 어렵지? 그래, 내가 봐도 딱 그럴 것 같더라. 그러게, 망가졌다가 다시 복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살 빼고 나타나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 눈에는 안 찬다. 우리 이제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 서류만 구청에 신고하면 우리 깔끔하게 남이야. 저는 남편의 가짜는 센 척에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물론 복수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그게 남편을 붙들려고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왕자병인지 남편은 제가 자기를 되찾기 위해 그런 줄 아는 듯 허세를 떨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 처음 법원 갈 때는 안 그런 척 하려 했지만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선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몸이 변하니 예전에 입던 옷들도 점점 맞는 게 많아졌고, 그 옷을 입게 될 때마다 마치 무슨 게임 단계를 올리듯 희열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니 어느새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예전만큼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을 수 없으니 저도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해서 먹여야 하니 저절로 건강한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쩌면 결혼 전보다 이혼 후에 많은 걸 이룬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간 없던 철도 들어 이젠 정말 제가 엄마이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영영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몸무게는 80kg에서 50kg 초반대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애 엄마라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었죠. 솔직히 이혼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예전만큼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루틴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지 않으니 살이 찌진 않았어요. 그 후로는 바쁘게 살다 보니 살이 더 빠졌고, 주말이면 스트레스도 풀 겸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한 지 2년 만에 결혼 전보다 살이 더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애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시해 오는 미혼 남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희한하게 연하인 남자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남자들의 대시를 거절했어요. 남자 만날 시간이 있으면 제 애들이랑 놀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를 피팅 모델로 채용했었던 쇼핑몰 사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영 씨잖아. 어머, 세상에, 너무 반가워. 사장님, 저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고요. 사장님은 무슨, 그냥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나 쇼핑몰 닫았잖아. 뭐 아주 닫은 건 아닌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자기가 일 같이 못하면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더라고. 에이, 설마요. 요즘은 의료 쇼핑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도 사장님, 아니, 언니네 옷은 진짜 가성비 좋은 옷이 많은데. 요즘 애들이 그걸 아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애들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옷을 안 사. 그냥 한철 입는 싸구려 옷만 찾고 재질 같은 건 신경 안 쓰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양심상 그런 옷을 팔지는 못하겠고. 그렇죠. 근데 저도 언니 생각처럼 옷은 좀 돈을 주더라도 좋은 재질 옷을 사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남는 건데. 저 지금도 언니가 협찬해준 옷 입잖아요. 정말? 자기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뭔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내가 젊은 미시옷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네? 이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이라고 하면 좀 쑥스러운데 내가 이래봬도 의상 디자인과 나왔어.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 장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옷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아, 맞다. 자기 요즘 뭐 해? 자기가 나 좀 도와줄래? 네? 제가요? 어떡해요? 어떻게는 뭐가 어떡해야. 다시 모델 좀 해달라는 소리지. 자기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아니다. 뭔가 훨씬 예뻐졌는데?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더니 오늘 자기 만나려고 그랬나 봐. 애들 데리고 영화 보러 온 거지? 나도 그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만간 우리 둘만 보자. 내가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 연락처? 나 그대로거든. 연락해. 사장 언니는 저를 만난 게 무슨 귀인이라도 만난 듯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만날 약속 날짜와 장소를 정했는데 사실 저도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사장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저희 둘은 그 주 주말에 만나 그동안의 근황과 새로운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쇼핑몰 오픈 준비를 도왔는데 처음은 그저 다시 피팅 모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지만 점점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사장 언니가 알았는지 사장 언니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동업 안 할래? 지금 보니까 자기 센스도 있고 자기가 공동 대표이자 우리 쇼핑몰 모델 해주면 나도 비용 점검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인터넷 사업하면서 큰 돈 벌 욕심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이쪽 일이 확실히 재미는 있어. 재밌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뭐 자기한테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말은 못 하겠는데. 어때? 생각 좀 해봐. 그렇다고 내가 투자금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요? 아니, 그럼 언니가 너무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무슨 일종의 투자지. 서로 윈윈하자고. 나는 자금을 대고 자기는 모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쇼핑몰 잘 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자기가 가만 보면 옷태가 진짜 좋아. 내가 만든 옷 자기한테 빨리 입히고 싶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심장이 설레어 뛰기 시작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레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신기할 정도로 앉으나 서나 그리고 씻을 때도 밖에서 이동할 때도 온통 사업 생각밖에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렇게 쇼핑몰 오픈 준비에 혈안이 되어 바쁘게 살다 보니 다른 건 하나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쪽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한 저는 6개월 남짓 사장 언니와 공을 들여 드디어 우리들의 회사를 탄생시켰는데 그때의 그 황홀함이란 말로 아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처음 가져보는 대표 명함은 보고만 있어도 뿌듯했는데요. 언니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들은 전부 뭐 하나 예쁘지 않은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피팅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보완하면 더 핏이 예쁠 것 같은 옷들도 수정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제가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하니 그 덕인지 몰라도 쇼핑몰은 초창기부터 잘 되었어요.
대상이 젊은 여성이 아닌 저와 같은 젊은 엄마와 미씨로 잡은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젊은 여성은 대부분 옷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지만 미씨들은 자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감이나 내구성을 더 꼼꼼하게 봤는데 옷만 좋으면 비싼 가격도 감당하겠다는 소비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짜리 100장을 팔던 걸 지금은 50,000원짜리 50장을 팔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옷이 좋으니 단골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게 퍼졌고 나중엔 옷이 없어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새로운 옷을 제일 처음 입어보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사업하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늘 재밌고 행복했어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는 당당하고 예뻤거든요. 그리고 이젠 제가 파는 옷을 제가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의류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된 저는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무슨 악연인지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의 새로운 여친이 저희 쇼핑몰 옷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걸 그놈이 사주겠다고 홈페이지를 보다가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데 어이없게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무슨 헛소리를 할지 궁금해 받았어요. 그러자 무조건 자기를 만나달라고 그 인간이 조르다시피 했는데 매달 계좌로 잘만 들어오던 양육비를 이번에는 만나서 주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내가 많이 바쁘니까 회사 앞까지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신이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큰 꽃다발까지 챙겨왔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이혼하고 거진 3년 만에 남편 놈과 재회하는 거였는데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놈인데 그 면상이 반가울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놈은 저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눈을 비비고 얼굴이 해버울쭉해졌는데 그러고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제 의자까지 손수 빼주려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 의자를 잽싸게 뺏어서 앉았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오길 항상 바랬거든요. 날씬해지고 예뻐진 저를 보고 그놈이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날도 저희 회사에서 가장 비싸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놈은 저랑 이혼하고 세월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지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냥 관리 잘한 아저씨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젊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던 제 눈에는 차지 않았고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며 용건을 말하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그놈은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지고 예뻐졌냐며 사실 자기도 저랑 이혼하고 힘들었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마음은 예전이랑 똑같으니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더군요. 아주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요. 저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제 와서 재결합을 하자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싫다고 바로 대답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애들을 들먹이며 아빠 없는 애보다는 아빠가 있는 애가 낫지 않냐고 또 헛소리를 했고 저는 질색을 하며 너 같은 아빠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튕기지만 말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자기도 나 아직 좋아하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그래? 내가 아직도 너 좋아한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래. 내가 그 일은 100번 아니 1000번 사과할게.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을 봐봐. 결국엔 내 덕에 이렇게 다시 예뻐진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안 궁금하니? 나는 네가 나한테 준 상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너 아니었어도 나는 관리했을 거야. 애들 보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쌍둥이 낳고 너는 뭐 육아라도 참여하긴 했니? 저 혼자 꾸미고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닌 주제에. 됐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놈하고는 친구도 안 해. 자기야, 지난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어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이젠 안다니까. 우리 좋았던 시간도 많았잖아. 좋았던 시간 좋아하네.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너처럼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겠니? 나 좋다는 연하남 많아. 그 중에서도 성에 안 차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내가 너 같은 아저씨를 왜 만나니? 너는 거울도 안 봐? 네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혀 정말. 자기야,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네 자기니? 됐고 양육비나 내놔. 왜 갑자기 얼굴을 보고 준다는 거야? 이젠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니? 그럴 리가. 나는 오랜만에 우리 자기 한번 보고 싶어서. 지랄하네. 돼지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던질 때는 언제고. 내가 왜 보고 싶어? 됐고 양육비 가져왔으면 주고 아니면 오늘 중으로 계좌로 붙여. 그리고 괜히 애들 양육비 가지고 또 장난질 쳐봐. 그때는 나도 법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남편에게 똑같은 말로 복수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러자 이놈은 자존심도 없는지 나중엔 바닥에 무릎까지 꿇며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저 없이 못 산다고 꿈에라도 나올까 무서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뒤통수라도 세게 후려치고 싶었는데 그때였어요. 저보다 먼저 누군가 선수를 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제 대신 그놈의 뒤통수를 갈겼어요. 그리고는 무슨 빚쟁이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전화기도 꺼져 있더라. 네가 그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서 바람을 피워? 뭐야, 너야? 어디서 남의 남자를 꼬셔? 어? 당신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옷도. 맞다. 모델? 모델은 맞는데요. 이 남자 꼬실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제발 좀 데려가실래요? 네? 아니, 오빠 너 왜 그러냐? 이제 막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그러는 거야? 아무나 아니야. 내 와이프라고. 야, 너 여기 잘 왔다. 우리 이제 끝내자. 나는 예쁘긴 한데 성격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 내가 핸드폰도 꺼놨지. 뭐래? 언제는 나 예쁘다고 카드까지 줘놓고. 아, 그거였네. 오빠 너 이 여자한테 갈아타려고 나한테 카드 뺏어갔니? 웃기고 있어. 내가 오빠를 놔줄 것 같아? 옷 사준다고 했으면 결제나 할 것이지. 왜 여기로 오는데? 참,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울할 때마다 꺼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랑 싸움에 방해가 될까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놈에게 급여 압류하기 전에 문자로 양육비나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그놈과 마지막이었죠. 제가 연락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일과 아이들 케어에 제 온 마음을 바칠 생각인데요.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그동안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한 효도도 마음껏 하고 있어요. 일단 친정엄마한테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렸는데 정작 카드를 받은 엄마는 자식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못 쓰겠다며 전혀 카드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 가정과 가구도 싹 다 바꿔줬고 부모님 2분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번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했죠. 그렇다고 제가 아주 떼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데 그저 저보다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베풀다 보니 그 행복이 저까지 2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젊어서는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기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돈을 벌면 제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생각인데, 그리고 아울러 저는 다시는 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생각이에요. 저는 어리석게도 자존감이라는 게 예쁘고 잘나야지만 높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제 자존감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꽃길만 걷게 된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자존감 잃지 말고 늘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